드디어 월부에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챙기는 법을 알 수 있다. 이제 기자님이 해주신 말인데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더 가난해질까요? 흔한 질문이긴 하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같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부자는 왜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자꾸 가난해지나 라고 하는 건 물론 가난한 사람 중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점점 더 벌어지는 건 맞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요. 부자는 뭐가 부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한 50억은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든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 설명 모두는 다 그냥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에 대한 다른 답변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자의 데피니션, 정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 매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니까 우리 몸속에 많이 떠오르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부자가 더 계속 부자가 되냐? 일종의 그것도 재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사람이 고귀하고 안 고귀하고 또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그쵸. 손흥민과 이진우가 있는데 얘네는 왜 실력이 자꾸 차이가 벌어지냐? 라고 물으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원래 잘하시는 분이 매일 더 연습을 하니까 손흥민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그렇죠. 잘하는 거고. 원래도 못하는데 또 축구를 계속 안 하니까. 밥 먹고 그건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진우가 좀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떨어지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와는 관계없으나 오로지 축구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이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를 일구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만 해서 충분히 지갑을 열 만한 상품을 만드는 능력도 하면 할수록 당연히 개발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또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잘 못해요. 잘 몰라요. 가끔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세상의 돈의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설명과 마찬가지인데 점점 더 세상에는 많은 돈이 풀려 나오도록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돈이 풀려 나오지 않으면 세상의 경제는 돌아가다 안 돌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부자라고 합시다. 네. 나중에 부자 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돈이 50, 50을 나눠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돈을 잘 벌잖아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못 벌잖아요. 60, 40, 70, 30, 80, 20대다가 100대 0 되겠죠, 금방. 그럼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죠? 매우 매력적인 걸 또 만들었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가 중간에 있어서 저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쪽으로 가겠으나 가면 뭐합니까? 내가 금방 쏙 벌어가는데. 그러니 이렇게 세상에 돈의 양이 딱 일정하게 있으면 부자들한테 다 돈이 가고 그다음부터 멈춰버려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돈의 양을 계속 늘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 돈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저한테 와요. 계속 하겠네요. 이 능력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 한 계속 온다고요. 그래서 증세를 하든 감세를 하든 왜 이게 빈부격차가 안 줄어들지? 설명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기울어지면 물이 일로 흐르잖아요. 같은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물에 적셔져 있지 않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물을 흘려보내서 이쪽도 촉촉하고 이쪽도 촉촉하게는 만들 뿐이지 그 물은 결국은 이쪽으로 흐른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투자로 극복을 해볼까?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오늘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교육도 대체로는 어른들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왜 시키지? 그죠. 라고 생각해보면 필요성 자체를 이제 못 느끼니까. 어린이들은 못 느끼는데 네. 어른들은 자꾸 이게 양극화되어 가면서 나는 가난해지는 것만 같은 이 느낌이 싫은 거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불쾌한 느낌을 안 들게 해주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도 좀 돈 걱정 안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투자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투자 교육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잘 굴려야 되잖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종잣돈을 잘 모아서 잘 굴리는 기초 연습을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일단 절약 이 자식아. 아껴라. 아껴. 쓰지 마. 좀 너 살려 그러면 안 돼. 너 용돈 줄게. 용돈 기입장 써. 기본적으로 절약에 대해서 매우 타이트하게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얘를 이제 주식 투자 가르쳐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가서 증권 계좌 하나씩 터서 게임주 혹은 디즈니 애들이 알만한 기업들 가지고 이제 설명해주고 네 주식에 산 거야 임마 얘기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가끔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대충 뭐 100명이 투자하면 뭐 좋을 때야 뭐 많이 성공하지만 결국 평생을 놓고 보면 이 투자의 이 굴곡이 이런 상태에서 꾸준히 성공하시는 분들은 매우 소수예요. 다만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할 수는 있겠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투자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리석은 판단들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너무 뻔한 것들은 안 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나 그게 무슨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거나 그런 기술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있다면 전 세계 연기금을 운용하는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은 그 기술을 이미 다 장착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왜 수익률이 그 모양으로 나오겠어요? 투자의 왕도는 없는 건데 왜 점점 더 양극화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부가 분배되는 기술이 결국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그거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나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처럼 일종의 재능입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결과가 항상 골고루 분포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하고 심지어는 돈이 더 점점 많이 풀리는 세상이니까 그 돈이 점점 양극화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가난하다와 부자이다가 뭔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처럼 이렇게 가치관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표현이 항상 부자 가난한가 하면 막 극단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축구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와 축구를 잘 안 하는 일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돈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워낙 이제 세상에 많은 것을 바꾸고 삶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중요하니까. 그 엄청난 기준으로 느껴지지만 그것도 이제 같은 겁니다. 다만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저도 생각이 막 바뀌고 왔지만 지금까지는 투자를 잘해야 돼. 맞는데 그건 마치 당첨될 번호를 잘 찍어야 돼. 라는 것처럼 약간은 공허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화폐 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요. 화폐 양이 이렇게 줄어들고 늘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일상생활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연관이 있는 게 잘 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화폐 양이 늘고 주는 게 일반인들한테 삶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화폐의 양이 일정하면 경제가 돌다 멈춘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폐의 양이 일정하면 나쁜 거네? 나쁜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돌면 제일 먼저 피해가 저소득층으로부터 먼저 가요. 사람들이 장사 안 되면 장사를 접는 걸 먼저 합니까? 직원들 자르는 걸 먼저 합니까? 자르는 걸 먼저. 직원 자르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제일 먼저 가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돈을 자꾸 세상에 붓는 게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더 키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도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면 제일 먼저 저소득층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돈을 들이붓거나 돈을 퍼뜨리거나 하는 일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내 부자 순위가 자꾸 밀립니다, 뒤로. 그 세상의 돈의 양이 일정하면 나는 내 돈을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이놈 돈이 저 친구 돈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부자 순위는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27위 있다 이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돈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양 중에 27위에 해당하는 나는 그만큼 벌어와야 내 27위가 유지가 되지. 그쵸. 자칫 이것만 이러고 있으면 마치 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난리 나는데 난 예금만 갖고 있으면 이상하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뒤는 아니었는데 하는데 보잘것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긴 하나 그게 이제 우리 개인 생활에서 영향을 주는 건 투자를 계속 하지 않으면 나는 투자 안 하고 내 일에만 몰두하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도 안 돼. 그건 해야 돼. 안 하면 뒤로 밀려. 뒤로 밀리는 걸 네가 하는 일로 보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베스트셀러 작가이거나 엄청난 가수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개인의 삶에는 그러나 그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처음에는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 없으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때는 재테크를 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가 없으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돈이 많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잘 굴리면 1년에 1억도 벌고 못 굴리면 까먹기도 하잖아요. 하죠. 그럼 그 차이가 연봉보다 크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 일을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의 일을 잘해야 되는 것과 이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게 비중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직업의 일을 잘하는 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노력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하필 투자라고 하는 건 노력한 만큼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나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불편함 내지는 숙제 이런 게 생기는 차이가 있죠.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경제 위기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럴 때는 뭐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된다. 현금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어쨌든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 일하는 것만큼.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투자로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투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는 없죠. 할 수밖에는 없는데 경제 위기를 말씀하셔서 경제 위기라는 건 간단합니다. 1000년 전의 경제 위기는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농사를 망치는 게 경제 위기였을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네. 그럼 경제 위기죠, 이게. 요즘은 그런 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늘어난 돈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벌이는데 대체로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떤 자산이 괜히 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거 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뭔데 하면서 가서 다 사다 보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게 오르네 라고 생각하던 분들도 2배 올랐대. 아이 됐어. 3배 올랐는데 됐어. 근데 뭔데? 됐어. 4배 뭐야? 이거 뭔데? 나도 사야 되나? 사게 되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근데 그 사람 100명 모아놓으면 100명이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쵸.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1000년 후에도 인류는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 탐욕 내지는 이제 자꾸 그러다 이제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 공포를 느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가치 이하로는 안 팔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니까 더 그 가격에도 팝니다. 오늘 안 팔았더니 내일 또 떨어지고 언제까지 내가 더 가난해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요. 이 탐욕과 공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고 사실 이게 없어야 투자를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인간은 투자는 잘할지 몰라도 그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사람도 아니야. 네. 그건. 감정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탐욕과 공포를 같이 느끼니까 탐욕스러울 시기가 있고 그 탐욕스러운 시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진 자산 가격은 실제로 너든 나든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나 알거든. 내일은 안 떨어지겠지. 언젠간 떨어질 줄 알지. 아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먼저 팔기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물의 양이 많으면 파도가 크게 치듯이. 그래서 생기는 게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불황이기도 하고 다시 또 위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 봐라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기가 생기지 않냐. 돈 풀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돈을 안 풀면 경제가 돌다 안 돌고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잖아요. 이건 기술의 차이니까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애플 아이폰을 만들고 여기는 삼성 갤럭시를 만들고 사회자님은 오포를 만드는데 뭐가 제일 좋아요? 아이폰을 제일 좋아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폰 만드는 회사가 부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욕심은 다 똑같이 있는데 소비자가 보기에 제가 제일 좋으니까 제 것만 사니까 얘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당연하죠. 장사 잘 되는 가게, 장사 안 되는 가게 누가 만들어요? 소비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보고 아이폰 사지 마시고 오포 사세요 라고 해야 되고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아이폰 1이 남으면 갤럭시 2가 남으면 뭐 기타 등등을 사도록 한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분배를 해야죠. 똑같이 돈은 100만 원씩 내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평준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돈을 안 풀고 내버려 두면 제일 먼저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분들 저소득층부터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 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할 때 이건 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일주일 전에 사서 일주일 후에 팔고 이건 아니니까 그냥 주식 투자로 예를 들면 실제로는 주가가 이렇게는 움직일 겁니다. 길게 보면 10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주가가 이제 찡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해요. 매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고점 잡아서 팔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신이 아니면 못하죠. 매주 로또 번호 맞출 수 있다는 거랑 같죠. 결국은 그럼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을 투자해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잘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참고. 탐욕 부리지 말고 공포 느끼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공포 느끼지 말고 그냥 잘 갖고 있는 것 밖에는 없는 건데 다만 그럼 우리는 그냥 경제 공부 안 하고 주식 사서 가만히 있으면 잘 갖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나 경제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거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렇더라도 잘 갖고만 있으면 된다 하더라도 비쌀 때 사는 거와 쌀 때 사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어차피 네. 같이 갖고 있을 건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주가와 주택 가격의 통계가 있는데 1986년부터 주식 투자를 한 분은 지금까지 한 18배 먹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에 주식 투자를 한 분은 지금까지 5배도 못 먹었어요. 4년 차이로. 네, 그렇죠. 4년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둘 다 저쪽 주가니까 별로 차이는 없으나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네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 잘 갖고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 플럭추에이션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처음에 어느 시점에 사느냐가 나중에 운명을 크게 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아주 폭락하기도 어렵고 아주 거품이 생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주식은 그게 아니라 아주 거품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비쌀 때 살 수도 있고 아주 쌀 때 살 수도 있는데 이 차이가 이미 남은 인생에서의 수익률을 대체로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한 3,000년쯤 살면 얼마에 사든 관계없지만 대체로 우리의 재테크 인생이라고 하는 건 30년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30-40년 정도 되겠죠. 진짜 잘 갖고 있어야 30-40년이죠. 대체로는 종잣돈 만들고 은퇴할 때쯤 되면 찾아서 써야 되니까 20년이 쉽지 않아요. 그쵸. 20년밖에 안 달리는 레이스인데 스타트가 잘못되면 역전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처음에 어느 시점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 모르겠으니까 분할 매수하자는 거고 대체로는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고 나서 야, 이제 뭘 투자할까?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담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시점이 거품기인지 아닌지를 결국은 판단은 쉽지 않으나 해야 된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끔씩은 가다 보면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요즘은 더 자주 일어나지만 금융위기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게 위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위기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난번 코로나는 반대로 엄청난 위기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기회였죠. 지나고 보면 그리 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나고 나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사회는 혼란스러우니까 그쪽으로 보면 위기지만 무슨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었구나. 다 그때도 테레비 살 사람 사고 만들 사람 만드는구나. 사람들의 심리에는 큰 영향은 안 주는구나. 물론 도움을 주는 정책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조짐에서 이게 갖고 있던 주식이나 자산을 일단 정리하고 다시 사는 게 나을 만큼 큰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위기인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만한 약한 위기인지를 구별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길지 않은 인생에서의 어찌 보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별하려면 뭔가 눈이 있어야 되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가끔씩 하기 위해서 평소에 경제 공부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오늘 오후 2시에 사야 돼 아니면 환율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이걸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 하는 직업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마치 회사원이 열심히 팔굽혀펴기도 하고 발차기도 연습하고 태권도도 가끔 연습하고 하는 게 내일은 김 부장 모레는 박 차장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면 그 싸움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그게 업이 아니니까. 업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평생에 2번 정도 3번 정도 쓰기는 써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그러나 그걸 써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되게 급박한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써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잘 써먹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가끔 보지만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는데 불량배들 둘이 왔어.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내죠. 그럴 때 쓰려고 우리는 열심히 체력 단련도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경제 공부와 재테크 공부도 해서 이번 달에 또 써먹고 다음 달에는 살까 말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는 걸 이제 저도 뒤늦게 알게 되더군요. 그러면 워낙 이제 기자님은 이 경제 분야에 오래 있으셨다 보니까 뭐 기자님만이 갖고 있는 공부 방법이나 루틴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30, 40대 직장인분들을 위한 그런 루틴이나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질문도 자주 하는 질문이고 저도 자주 했던 질문인데요. 네. 여러 답을 들어보고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그 루틴은 누구에게나 비슷해요. 저분은 참 잘 맞추시는데 저분만 보는 자료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참 잘 맞추지만 그만 보는 자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 그거 보는 게 취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똑같은 자료, 똑같은 뉴스, 똑같은 정보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샌드백으로 연습을 해도 다른 거죠. 훌륭한 선수가 연습하는 샌드백으로 내가 같이 연습하면 내가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랜 시간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자료도 이건 좀 이 자료를 쓰신 이분만의 생각이지 아니구나.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가 스스로 이제 구별이 되죠. 처음에 초보일 때는 무슨 말이 옳은 말인지 무슨 말이 틀린 말인지 잘 몰라요. 다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슬슬 뭔가 생기면 저거는 틀린 얘기. 나도 저렇게 생각한 적은 있었지. 그러나 좀 공부가 필요하시네. 아니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르면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뭐 맨날 다 하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에휴 그래봐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진우 저기서 왜 저런 소리 하고 있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루틴이나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 정보를 많이 보죠. 이번 주말에는 오페라 공연이 뭐가 있나 이걸 살펴보는 횟수보다는 이번 달에 발표된 경제지표는 어떻게 나왔나 뭔가 이거 더 많이 보긴 합니다. 그게 저의 차이 있는 루틴이라면 루틴이죠. 그러면 이제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당장부터 할 수 있는 경제 공부 중에서 좀 쉽고 간편하고 제일 직장인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제 공부 방법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10년 전 혹은 20년 전 혹은 몇십 년 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반영한 결과일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대체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투자 시장에서 나타났던 일들은 지금도 사실 형태를 달리한 반복이에요. 굳이 하나를 권한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못 말리는 경제모험 이런 거 소개해 주시고요. 어른들은 3프로TV 매일 보시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매일 들으시면 좋고요. 월급쟁이 부자들도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좋을 텐데 뭘 공부하면 돈을 법니까? 라고 하면 그런 건 참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1번 바보 같은 선택 안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용. 2번 가끔씩 생기는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판단 잘못하면 죽음이니까. 큰일 나니까. 꽤 오랜 기간을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다음 달에 뭐가 오른다는 거냐 이런 것만 들여다보게 되면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다 결국은 제자리예요. 그런 식의 투자는 잘못하면 마지막에는 잃거든요. 매번 2배씩 불릴 수 있는 위험한 투자가 있다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하면 2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1억 6천만 원 뭐 하면서 32억, 64억 원 되지만 마지막에 그게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면 어떡할 거예요. 한 방에 잃을 수도 한 방에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고통이 훨씬 심합니다. 올라갈 때의 즐거움보다. 그러니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하는 대상이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체로는 그런데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같은 채널은 저도 즐겨봅니다만 지식을 꽂아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시는데 투자에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일 사실은. 중요하죠. 사실은. 잃게 되는 이유는 뭐를 잘 몰라서 잃게 되는 것보단 아는데 내 마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막 이것저것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과거의 사례들도 좀 찾아보고 네. 그리고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해라.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아이가 축구에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7살이야. 애가 축구를 좀 하네? 그러면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면 부모로서는 뭘 해주면 좋을까요? 차범근 축구 교실에 바로 보내야죠. 또 공을 사주고 네. 축구화를 사주고 유니폼을 좀 사주고 주말마다 뭐 FC 서울 경기를 보러 가고 축구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네. 이런 사람 이렇게 성공하니까 얼마를 벌고 이거 좀 알려주겠죠. 대체로는 이제 그런 코스를 밟죠. 근데 저라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자질이 있어. 축구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저라면 축구는 재질이 있다면 알아서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쪽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그거는 걱정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해야 축구 선수가 될 정도면 걔는 자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얘가 축구의 자질을 일찍부터 보여서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나는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축구만 했네. 나는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었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해야 되고 과학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고 영화 감독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면 아이가 7살인데 축구의 자질을 보이면 축구에 대한 노출도 시켜주되 그림도 그리게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축구와 무관한 걸 해주면서 난 여러 개 해봤는데 축구가 제일 재밌었어 라는 느낌을 가져야 축구에 뭐 올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어찌 보면 엄마 나 차범근 축구교실 보내줘 라고 하더라도 야 잠깐만 그러지 말고 저희 가서 저 수영도 한번 배워봐. 박태환 수영 교실에 가봐. 그렇지. 네. 잘하네. 박태환 수영 교실로 한번 가봐. 이렇게.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요리사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럼 뭐 리틀 꼬르동 블루 뭐 이런 데 보내야 돼요?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요리 기술은 알아서 잘 배울 텐데 뭘 가르쳐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요리사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리 기술 배우는 게 아니라 요리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갖지? 나눠 먹는 사람들의 서로 대화와 서로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남들이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고 재미있는 이런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거가 난 정말 행복해. 내가 거기에 도움을 줬구나. 라는 자부심. 이게 중요하지. 그쵸. 요리를 조금 이제 하게 됐으면 맨날 남쳐먹는 음식이나 만들고 난 집에 가서 라면만 끓여 먹고 근데 이게 뭐한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들면 괴롭고 크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그럼 요리 기술 나중에 배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때 난 참 즐거워 하는 느낌을 갖는 게 쉬워요. 요리는 사실 뒤에 배워도 나중에 된다고요. 배워도 되죠. 그리고 요리에 자질이 있거나 좋아하면 그건 하지 마이너마 하더라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요리에 재질을 보이는 것 같고 요리사가 되면 좋겠고 그렇다면 부모는 요리를 가르칠 게 아니라 사실은 요리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사실 잘 갖춰지기 어려운 something 그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다른 직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래서 부자라는 게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자면 20억이 있는 사람, 뭐 돈 안 벌어도 돈 쓰는 사람, 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혹은 유혹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혹은 그 조직에서 큰 기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부를 가져갈 수 있고, 그걸 잘해야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럼 어릴 때 뭘 가르쳐줘야 되나? 그걸 잘하는 데 있어서 주식 계좌를 6살에 만들어서 디즈니 주식을 사주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용돈 2만 원씩 주면서 너 10,000원 꼭 남겨야 돼, 까먹지 마.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볼펜을 다른 데 가면 500원에 파는 볼펜을 2,000원이나 주고 사왔어. 너 아끼라고 그랬지? 왜 절약 안 해? 너 이거 엄마가 이거 벌려면 돈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알아? 이럴 게 아니라 이거 다른 데 가면 비슷한 게 500원인데 너는 이거 2,000원이나 주고 사온 건 알아? 알겠죠? 왜 500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거 2,000원 주고 사왔어? 이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게 이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500원짜리와 겉보기에 똑같은데 얘가 2,000원에 팔리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 어찌 보면 야 맨날 500원짜리만 사지 말고 오늘 엄마가 2,000원 줄게, 2,000원짜리 볼펜을 좀 골라와봐. 사봐. 밖에 나가면 어떤 게 2,000원에 팔리는지 좀 봐봐. 다음번에는 5,000원짜리 볼펜도 한번 사와봐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짜장면은 7,000원이지만 어떤 짜장면은 30,000원이라고요. 그럼 30,000원짜리 짜장면은 자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매번 7,000원짜리를 먹는 것보다는 30,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이게 왜 30,000원에 팔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럼 어떤 것이 전달이 되냐면, 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죠. 이거 2,000원 주고 사왔는데 문방구에 갔더니 700원짜리 볼펜은 하나도 없네? 다 2,000원에만 파네? 나쁜 문방구 아저씨. 우리 동네에 문방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2,000원짜리 갖다 놓고 이거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그러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2,000원에 사왔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문방구 아저씨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물론.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돈 벌 욕심은 있는데 그 문방구 아저씨가 700원짜리를 안 갖다 놓고 2,000원짜리만 갖다 놓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문방구를 안 가게 될 텐데, 어째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것이며 왜 저렇게 3년째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옆에는 문방구가 안 생기지? 그건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거는 비싼 걸 갖다 놨지만 다른 건 싸다든가, 아니면 비싼 걸 갖다 놨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재밌어 라든가, 서비스가 좋아. 뭐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구별해 줄 게 아니라, 착한 애, 나쁜 애, 그런데 저 나쁜 사람은 어떻게 계속 저렇게 나쁠 수 있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잘 팔리는 물건이 항상 정의로운 과정에서만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독점도 있고 과대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경쟁의 제한도 있고 잠시 속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왜 이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든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잘 팔릴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있을 거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오로지 화이트이거나 오로지 블랙인 건 없어요. 아이폰 씁니까? 아이폰 씁니다. 그 아이폰을 어떤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는 알아요?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 끝도 없는 거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 끝도 없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서 왜 매혹을 느끼며 이 매혹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유를 찾게 되면 뭐가 나쁘고 좋고 옳고 그르고 정의롭고 불이익고는 세상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유를 찾다 보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쵸. 내가 그 위치에 가면 나도 그럴 거거든요. 그런 거니 그거를 가치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이유가 있을지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제품이 왜 잘 팔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대체로는 독점이라 그래. 독점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게 왜 그럼 계속될 수 있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아휴 저거 착취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건지, 돈을 잘 못 벌지만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거를 막 선택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돈 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돈은 어떠한 매력적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파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어른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실 수는 있고 해야 되는데, 그 접근이 그럼 뭘 사야 돼? 이게 아니라 뭘 사면 더 많이 오르는 게, 그걸 내가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알고, 그럼 내가 선택하는 이게 틀린 결정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알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결정들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새로 나온 신간 요 못 말리는 경제모 요거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거 받아서 좀 안쪽을 읽어봤는데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밌던데요. 막 가상세계 들어가가지고 신발 사고 막 이런 거 내용 있던데. 쉽게 잘 읽히니까.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기자님께서는 워낙 뭐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가 3프로TV라든가 뭐 거의 30, 40대, 50대 분들이 보시는 채널 운영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왜 굳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책을 집필하셨을까?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이 스토리를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시키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만들어져야 그래? 그거 나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브릿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 이리 와봐. 너 저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저 아저씨가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야. 똑바로 들어. 금리를 결정해 금리. 아저씨가 제일 중요한 아저씨야. 금리 뭔지 알아? 안 된다고요 이러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괴물이 왜 이걸 만들어 팔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거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접근할 만한 모티브가 있는 재료들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부모와 그 대화가 시작되고 부모도 그런 대화의 물꼬가 터졌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지식과 관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읽는 책을 같이 읽어줘야 질문도 하고 대화의 물꼬가 트일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뭔가도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그걸 설명하려면 잘못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경제관도 다시 좀 만들어야 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또는 갖고 와서 돈을 번 사람이야. 반칙과 뭐가 항상 습관화돼 있고 대체로는 물려받은 돈이야. 그러니 나빠. 그런데 부자는 되는 게 좋아. 상충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에 몰두하는 거예요. 왜? 투자는 남을 괴롭히는 것 같지 않거든. 뭔가 그 정직한 돈인 거 같고. 그 돈을 버는 과정은 남을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가치 중립적인 것 같거든 최소한.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몰리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래가지고는 부자가 되기 어렵고 힘들다. 실제로는 어떤 과정에서든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대가를 받는 게 돈 버는 과정의 본질이고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주주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지만 이게 어떤 원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나중에는 내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야 또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을 둘 다 하려면 저는 어른들에게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아이들이 재밌을 만한 스토리들을 자꾸 만들고 대화의 물꼬도 트고 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경제 용어들도 조금 익숙해지고 해야 뭔가가 이제 접근이 될 듯해서 만든 책이에요.